투자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해보는 시간, 오늘은 자산 가격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자산 가격이 많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게 끝이 어떻게 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즐기고 있는데 이게 끝이 어떻게 될까? 단기적으로는 즐길 수 있겠는데 장기적으로도 즐길 수 있겠는가?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올 것인가? 이게 혹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고민들을 다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좀 더 단순하게 보기 위해서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산 가격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가? 자산 가격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건데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건 아니겠죠. 뭔가 이론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걸 갖고 그러면 앞으로 이 끝은 어떤 결말이 나올 것인가를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산 가격 뭐 대부분 다 주식 가지고 할 건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 주식이든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산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내한테 뭔가 생기는 게 있을 거예요. 미래. 올해도 생기는 게 있고 내년에 생기는 거 있고 내후년 쭉 이렇게 자산을 갖고 있는 동안 생기는 게 있습니다. 가령 주식 같으면 배당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리고 내가 그 주식 갖고 있으면 또 주가 올라가요. 그것도 이제 내가 받을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효용도 있고 또는 임대를 하면 임대료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또는 가격 상승도 있겠죠. 이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죠. 그거를 앞으로 나타날 것들을 미래의 값이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 가치로 변환해 줍니다. 금리로 분모에다가 금리를 넣어서 그러니까 가령 뭐 1년 후에 생길 100만 원은 지금 현재 값이 100만 원이 아니죠. 가령 금리가 10%다 그러면 뭐 90만 원 좀 정도 될 겁니다. 금리가 1%다라고 하면은 1년 후에 생길 100만 원은 뭐 99만 원쯤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게 미래에 생길 값을 각각의 그 미래에 해당하는 금리만큼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분자의 미래에 발생할 것들, 분모의 금리로 이것들을 할인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미래에 생기게 될 거, 이제부터 주식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 미래에 생기게 될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업이 돈을 벌어서 배당도 더 많이 하고, 주가도 올라가고, 이게 미래에 생길 분자의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두 가지가 좌우한다고 봐야 됩니다. 한 가지는 경제가 성장해서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성장이라는 게 하나가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경제는 성장 못해도 매출은 뭐 물건은 맨날 반도체 10개밖에 못 팔아요. 내년에 내후년에도. 근데 인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반도체 값이 뭐 100원 하다가 1000원 하고 10,000원 한다고 치죠. 이러면 어쨌든 주가도 명맥 변수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서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종합해서 보면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의 앞으로 생길 어떤 내가 효용 또는 앞으로 생길 현금 흐름인데 그거는 주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근데 이거를 금리로 할인해준다, 나눠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금리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이고 자산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거의 제로 금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리가 더 내려가서 자산 가격을 더 끌어올리는 힘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분자를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인데 성장, 또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 성장이 없어도 물가가 올라가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인을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분모에 있는 금리라고 하는 것은 분자에 있는 성장과 인플레이션하고는 반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 각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각각의 지금 현재 위치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금리. 금리는 지금 거의 뭐 제로 금리이긴 하죠. 장기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심각하게 올라간 건 아니고 뭐 거의 제로 금리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앞으로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 있겠는가?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쓸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극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은행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그게 돈을 못 버는 정도가 아니고 그러면 은행이 갖고 있는 흔히 금융 중개 기능, 여기저기 돈이 돌게 하는 기능인데 이 기능이 마비가 되는 것이죠. 은행이 뭘 하지를 못해요.
이자로 벌어들인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도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식으로 갔죠. 은행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지금 유럽도 그런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금리 정책 쓰고 난 다음에 유럽도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가 되고 있는, 은행이 저게 생존이 가능할까 뭐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보험도 그렇고. 금융이 무너지고 나면 지금까지 인류의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을 사실 금융이 뒷받침해 줬거든요. 금융이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고 금융은 경제 성장의 그 하나의 인프라죠. 이게 없으면 경제 성장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게 경제 성장을 만든 건 아닙니다만 이거 없이는 경제 성장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융이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쓰게 되면 이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데 경제가 좋아질 수 있겠느냐. 미국의 연준은 그 생각을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1980 우리나라 외환위기 겪던 1997년, 98년 그럴 때도 연준이 비밀 회의를 한 자료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불가능하다.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우리가 화폐를 전부 다 화폐에다가 칩을 넣어서 뭐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만 가능한 일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들이었어요. 지금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금리는 더 이상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 가격에 앞으로 영향을 미칠 금리는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거겠죠. 근데 지금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연준이 금리를 앞으로 2, 3년간은 제로로 유지할 거고 그러면 10년짜리 금리가 올라가봤자 얼마나 올라가겠냐. 대충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다. 근데 혹시 10년짜리 금리가 내년에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닐까? 경기가 막 회복되면서 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이제 자산 가격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가 볼 때 지금 내년 2월, 3월 달에 모더나 화이자 백신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되면서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제 경제가 진짜 좋아지는가 보다. 최근에 영국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생겼는데 이것도 모더나 화이자 백신이 뭐 충분히 이제 면역 효과가 생기고 하게 되면 그럼 내년 2, 3월쯤 되면 면역 효과가 상당히 생기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야, 이제 진짜 경기 회복도 되는가 보다. 그러면 금리가 장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마 2월, 3월 정도에 그런 조건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아유 낮은 금리인데 괜찮아 그냥 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로버트 실러 교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행동 경제학 이런 걸로 Behavioral Finance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도 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쓴 책 그 비성적 과열이라는 책을 지금 1판, 2판, 3판, 4판을 냈나? 근데 그 책에 4판에 최근에 나온 책이 2015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가가 비싸다,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 맞다. 맞는 말인데 제일 비싼 거는 채권이다. 금리가 너무너무 낮다라는 겁니다. 이게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전까지는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세 개의 자산이 있는데 채권이 제일 비싼 자산이에요. 채권이 제일 비싼 자산.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부동산이나 주가가 아무리 비싸다고 한들 그러면 이거 팔고 이거 살까? 다른 거 없는데. 현금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생기는 거 없고 뭐 그러면 이거 사는 것보다 이거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가령 뭐 미국 10년짜리 국채금리가 3% 위로 올라가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채권의 버블이 꺼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주식이든 부동산 가격이든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이거 팔고 채권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 가격의 버블은 꺼질 것이다. 근데 중앙은행이 저렇게 붙잡고 있는데 버블 중에 제일 큰 버블인데 금리가 많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주가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버블은 유지가 될 것이다. 이 생각인데 최근에 이제 그 지난 12월 F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한 것도 동일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 로버트 실러 교수가 했던 이야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죠. 파월 의장이 기자들로부터 지금 자산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파월 의장이 했던 이야기는 지금 금리 수준으로 보면 자산 가격이 그렇게 높다, 버블이다, 버블 붕괴가 임박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로버트 실러 교수는
지금도 분명히 연준에 굉장히 중요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근데 예전에도 그 그린스펀 의장일 때도 본인이 굉장히 중요한 자문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1996년에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비이성적 과열, irrational exuberance라는 표현을 써서 금융시장에 하면 난리가 났거든요. 주가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 거. 비이성적으로 주식시장이 과열된 분위기다. 이런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로버트 실러 교수에 따르면 그 일주일 전인가 자기가 이제 연준 사람들하고 그린스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린스펀의 표현이 아니고 로버트 실러 교수의 표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2000년에 이분이 책을 쓰면서 책 제목이 그 비이성적 과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게 몇 번의 이제 그 개정을 하면서 계속 오고 있고, 지금 3판이네요. 4판이 아니고 3판이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금리라고 하는 거는 내년 3월, 2월, 3월쯤에 한번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그 전까지는 큰 이슈는 아닐 것 같고, 그거 지나고 나도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큰 변수가 성장이겠죠. 성장은 지금 사람들이 어떤 거하고 연결시키느냐면, 지금 경제가 뭐 그렇게 성장을 하겠나. 내년에는 올해 경제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 글로벌 경제가 한 마이너스 4% 됐으니까 내년에는 이 기저효과 때문에 낮은 데서 시작하는 것이죠. 낮은 데서 시작하는 것이니까 이게 올라가는 효과가 좀 있을 겁니다. 5% 정도 내년 성장하지 않겠는가. 근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 그 이후에도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래, 정부가 계속 돈 쓰겠지 뭐 성장이 안 나오면. 자연스럽게 성장률이 올라가거나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냐. 정부가 돈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정부가 너무 깊숙하게 발을 담궈버린 상황이에요. 재정적자,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일으키면서 성장하라고 밀었는데, 성장을 하면 세금을 걷어서 부채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성장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봤자 어차피 정부 재정은 계속 악화가 되게 돼 있어요.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정부는 계속 돈을 쏟아 부어서 경제가 성장해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을 때까지 돈을 계속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미 각국 정부는 너무 깊숙하게 발을 담궜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분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데, 분모는 그래 파월 의장이 저 금리 안 올릴 거야. 10년짜리 금리가 지금 올라가봤자 얼마나 올라가겠어. 이런 믿음을 갖고 있고, 근데 그게 내년 2, 3월에 한번 흔들릴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성장이 안 나와도 정부가 계속 돈을 퍼부어가지고 어떻게든 성장을 시키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 그냥 성장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말자. 요게 지금 분위기죠. 요게 깨지면 자산 가격에 이제 급격한 조정을 겪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깨지겠습니까? 이게 가령 미국 같은 데서 의회나 이런 데서 확 걸어버리는 거예요. 안 돼, 더 이상 돈 못 쓴다.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공화당이 강하면, 공화당은 돈 자꾸 쓴다고 경제가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번 어려움을 겪고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제적으로는 보수주의자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니, 사계절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겨울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경제는 맨날 봄, 여름,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가을, 겨울도 올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걸 돈을 계속 써가지고 봄, 여름, 그건 안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이 경제적인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 색깔이 강해져 버리게 되면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겠죠. 성장을 정부가 발을 깊숙하게 담궜기 때문에 계속 시켜서 성장을 시킬 거야. 이 전제가 무너질 수 있는데, 지금 구조로 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1월 5일 날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에도 관심을 갖는 이유가, 지금 2석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전체 100석인데 50석 이미 공화당 의석이고 48석이 민주당 의석인데, 이게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민주당이 2석을 차지해서 50석이 되면 부통령이 민주당 사람이니, 이 경우에는 이제 부통령이 미국 상원 의원은 아니지만 상원에서 의장 역할을 하거든요. 캐스팅 보트를 던집니다. 동률이 나오면 결정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돈을 많이 쓸 건데, 이번에 조지아주 선거에서 민주당이 2석을 차지하면은 뭐 정부가 깊숙하게 발을 들여놓고 계속 돈을 쓴다. 이런 믿음이 굉장히 강해지겠죠. 근데 만약에 이 조지아주 선거에서 2석이 공화당으로 간다고 치면, 지금 최근에 설문조사 결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굉장히 박빙이에요. 2석 다.
두 자리 다 굉장히 박빙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모르는데 공화당이 두 석을 다 가져가게 되면 이거는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공화당이 그런 위치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거 뭐 자연스럽게 성장 안 나도 이게 뭐 대충 정부가 계속 부양책 쓰면 되니까 관계없어요 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릴 그럴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벤트를 한번 지나고 나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입니다. 뭐 성장 안 나와도 물건값 올라가면 되지 않냐, 그러면 기업이 이익을 더 많이 내는 것이죠. 뭐 사람들이 소득이 안 증가해도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값도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 소득도 사실 물가 올라가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모든 거는 다 올라갑니다. 내 월급만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내 월급도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뭐 실질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지만 자산 가격은 높은 게 유지가 되거나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는 사람들이 어떤 거 갖고 보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달러와 약세입니다. 달러 약세.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가령 한국도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극히 불가능해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 문이 열려 있잖아요. 국내에서 가령 상추값, 배추값 이런 게 농산물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데 이게 내년에도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가령 이제 마늘값이 한 해 폭등했다. 수입할 거잖아요. 그럼 다시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한 해 마늘값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마늘 짓는 농가가 확 늘어나면서 그 다음엔 다시 마늘값 떨어지고 이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그 나라가 아무리 돈 쓴다고 해봤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달러 약세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예전에도 한번 그랬습니다.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태환을 금지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외국 중앙은행이 우리 달러화라는 종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무역을 잘해서 경상수역자 때문에 달러화라는 종이를 갖고 있는데 이 종이 너희들 가져가고 금 내놔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하고 바꿔준다며, 그게 프랑스가 그렇게 했죠. 프랑스가 1960년대 이제 미국한테 요구를 했는데 미국이 안 들어주고 하다가 결국은 1971년 여름에 닉슨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금태환 중지시켜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전에 베트남 전쟁 60년대 있었죠. 그때 달러를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풀어놨어요. 가령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는데 그 월급을 미국이 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 세계에 달러를 엄청나게 풀어놓은 상황에서 금태환을 금지시키니까 금값이 폭등을 합니다. 금값만 올라갔겠습니까? 모든 공급이 제한적인 것들은 가격이 다 튀어버리는 거죠. 최근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공급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보니까 달러화는 계속 엄청 풀 것 같은데, 저 달러 약세 봐라 저거. 미국이 돈을 계속 풀려고 하지 않을까? 옛날에 베트남 전쟁, 그 다음에 닉슨 때처럼 돈을 계속 풀어서 자기는 경제가 좋아져 보려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되면 결국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난번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재무장관을 유럽의 재무장관들이 앉혀놓고, 야, 제발 좀, 니 그렇게 자꾸 달러 풀고 달러 약세 만들면 이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올 거야. 당신들이 좀 긴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은 그래, 맞아. 그 달러화는 우리의 커런시 맞거든. our 커런시. 근데 인플레이션 해결하는 건 당신들의 문제지. 왜 내보고 당신들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내보고 풀으라고 하느냐. 인플레이션 이런 거는 your problem.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미국이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달러화를 확 풀어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낳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생각하는 거죠. 야, 미국이 경제 회복시키려고 하면 별의별 수를 다 쓸 건데 금리 낮출 게 없잖아. 그러면 달러 약세 계속 가겠지 뭐. 경기 부양책 계속 정부가 부양책 쓰긴 하겠지만 그걸로만은 힘들겠지. 달러 약세 계속 가겠지. 이 달러 약세가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감을 계속 강화시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세계가 가고 있는데, 요 달러화 약세의 약점은 뭐냐면, 달러화가 약세로 가려고 그러면 다른 상대 통화가 강세로 가야 되잖아요. 달러 혼자 약세로 갈 수는 없습니다.
달러 약세가 가려면 유로화가 강세, 대부분 유로화가 글로벌 달러화의 한 3분의 2, 60% 이상을 60% 정도 차지하네요. 그걸 차지하는데 그럼 유로화가 강세로 가야 되고요. 뭐 가령 엔화 같은 게 강세로 가야 됩니다. 근데 유로화가 강세로 간다라고 보기에는 유럽의 상황이 너무 나쁘지 않나? 신종 바이러스가 변이가 생겨가지고 유럽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유로화가 강세로 갈 수 있을까? 최근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달러화 약세가 계속되면서 인플레이션을 낳을 거고 자산 가격은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에 대해서 달러 약세? 그럼 유로가 강세 가야 되는데 유로가 강세로 갈 수 있는 분위기인가?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자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이 가격이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의 지금 믿음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자산 가격이 유지가 될 것이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낮은 금리는 유지될 것이다. 정부는 계속 부양책을 써서 성장은 자연스럽게 나오거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성장은 나올 것이다. 달러 약세로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을 결국 만들어낼 것이다.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자산 가격은 조정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세 가지가 더 강화돼 가면 자산 가격은 더 상승할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앞서서 이제 이벤트가 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는 이벤트가 2, 3월쯤에 경기 진짜 좋아지는데 금리가 팍 튀어버리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2, 3월쯤에 한번 나타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1월 날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만약에 두석을 가져가게 되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한번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유럽에서 저렇게 바이러스가 변종이 생기고 해가지고 확산이 급격하게 일어나는데 지금 달러 약세 간다고? 유로화 강세로 간다고?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요 문제가 지금 생겨 있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달러 약세에 의해서 지지되는데 유럽이 달러 약세를 받아주고 유로화 강세를 계속 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최근에 생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